안녕하세요. 2027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맡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보문고등학교 교사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해서 스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스트 대학 4곳, 그리고 켄텍, 그리고 포스텍까지 총 6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GST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네 번째는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5곳 1번부터 5번까지 대학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고요. 6번 포스텍은 일반대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6회 제한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5개 대학은 수시 모집 6회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너지공대, 즉 켄텍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요. 나머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밝히는 대학교별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과학에 미친 학생들, 즉 수과학에 몰입하는 학생들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월등히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스트 경우에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능성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스트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교양을 폭넓게 갖춘 기초가 튼튼하고 균형 잡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인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인문사회 교양을 폭넓게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유니스트의 경우에도 질문을 설계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이런 통찰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인재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켄텍의 경우에는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시민의식까지 골고루 갖춘 그런 인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연구 중심의 대학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래서 상위 1%를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다. 이런 인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졸업하면 주로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밝히고 있는 6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 정도가 졸업 후 진로를 밝히고 있던데, 거기를 캡처해 왔습니다. 첫 번째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학사 학생들의 경우에는 58.9%가 진학을 하죠. 그러니까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87.8%의 학생들은 자교, 즉 카이스트로 대학원을 진학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체로 취업을 한다거나 연구기관에 간다거나 교육기관에 간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다 합쳐도 25%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스트의 경우에도 75.6%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즉 대학원을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카이스트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내부 진학, 즉 G스트로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55.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원 진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디지스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3.0%의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56.6%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28.2%의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즉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를 밟아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과학 중점의 학과 개설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학과학의 우수성, 특성, 그리고 잠재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학업은 수학과 과학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전공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한국에너지공대, 즉 켄텍의 경우에는 단일 학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이후에 2학년에 올라가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전공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포스텍까지 즉 켄텍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대학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학 전공의 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다 사라졌죠. 다 폐지가 되었는데 이 대학들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없는 전형도 있는데 많은 전형들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의 전형에서 없습니다. 포항공대의 일반 전형 2 전형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중심 그리고 면접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시 6회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중에 예외인 대학이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는 6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합격 후에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더라도 수능을 잘 본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항공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포항공대에 합격을 했으면, 즉 포스텍에 합격을 했으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특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학과가 신설되면서 총 400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그리고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4개 대학에서 100명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상위권 입시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이스트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과 소개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AI대학, 경영대학 이렇게 있는데 학과 구분 없이 우선 모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나면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즉 학부와 학과는 나눠져 있으나 처음 입학할 때는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1학년 말에 학과를 선택할 때는 학과별 정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학과 공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계약학과로서 무학과 모집을 하지 않고 여기는 학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들어가야지 그 이외에 무학과 입학을 하게 되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는 못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그 외 전형으로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 학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대학이 신설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학과 별도 전형 운영 방식 조정에 따른 입학 지원 방법이 좀 변경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2026학년도에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이 원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7학년도에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요. 그 이외의 전형으로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원래 안 됐었는데 2027 전형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형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창의 도전 전형과 일반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우수자 전형이나 외국고 전형은 수시 전형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2027 학년도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모집 인원들이 좀 조정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카이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입학을 세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리 어드미션, 두 번째는 레귤러 어드미션,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트 어드미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선발하고 있는데, 우선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 창의 도전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명이 증원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대학이 신설되면서 100명이 증원되었다고 했죠. 그중에 70명이 창의 도전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은 폐지가 되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이 레귤러 어드미션으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70명을 선발하던 것인데 30명이 줄어들어서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그럼 정리해보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에서 30명,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에서 70명을 선발해서 총 100명을 선발했었는데, 계약학과로 올해는 40명만 선발한다라고 변형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귤러 어드미션 일반 전형에서도 30명이 증원되어서 3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과 30명이 증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인원이 60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으로는 한 40명 정도만 늘어는 것이지만,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전형이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는 100명이 증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 중에서 중요한 건데, 교사 추천서의 운영 방안이 바뀌었습니다. 2026학년도까지는 얼리 어드미션에서는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면서 두 부를 반드시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부는 수학 또는 과학교과 교사의 추천서 한 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재학 또는 출신 고교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제출이었고요. 이때는 한 부만 제출했었고 추천 교사의 교과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드미션과 레귤러 어드미션의 교사 추천서의 제출 방식이 달랐죠. 그런데 2027학년도에는 통합이 되어서 얼리 어드미션이나 레귤러 어드미션이나 교사 추천서를 운영하는 방안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죠. 이전에는 필수 제출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택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택 제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추천서는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고 요강에 써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선택 제출이지만 필수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은 교사 추천서를 주요한 하나의 전형 자료로 보겠다는 의미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만 가능하면 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출 부수도 최대 2부까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안 내도 되고 한 부만 내도 되고 아니면 2부까지 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학 또는 과학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즉 낸다면 담임교사 추천서가 반드시 한 부는 필요하다. 안 낸다면 상관없지만 낸다면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한 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한 부 낸다면 담임교사의 추천서만 내야 되고요. 두 부를 낸다면 담임교사 추천서 한 부, 그리고 다른 교사의 추천서 한 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재학 또는 출신 고교의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추천 교사가 전보 등으로 해당 고교에 부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사전 승인하에 최대 1명까지 외부 교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형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는 총 얼리 어드미션과 레귤러 어드미션 그리고 레이트 어드미션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레이트 어드미션은 어차피 정시니까 우리가 알아볼 것은 얼리 어드미션과 레귤러 어드미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얼리 어드미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얼리 미드 어드미션의 대표적인 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의 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창의 도전 전형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 도전 전형 하나 쓰고 일반 전형 하나 쓰고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 발표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지? 충원을 안 한다는 의미인가? 라고 제가 입학처에 전화를 해봤더니 입학처의 담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0명이 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하지 않고 빠져나간 인원들이 한 30명 정도 생겨서 240명만 남았다. 그러면 그 학생들만 뽑는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서류평가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창의 도전 전형은 270명 내외,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85명 내외이고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은 2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성, 그리고 도전, 창의, 배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레귤러 어드미션입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은 일반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고른기회 전형과 특기자 전형까지 총 4가지의 전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일반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의 도전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380명 내외이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전형들이 전부 다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는 조금 달라서 일반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2.5배수를 1단계에서 뽑은 이후에 2단계에서 40%의 1단계 성적 그리고 면접평가 6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의 경우에 면접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다 비슷합니다. 학업 역량을 우선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적합성, 즉 지원서 기반 및 공통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학 관련된 전공 적합성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와 특기자 전형인데 고른기회는 60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요. 특기자는 30명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앞에 일반 전형이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과는 다르게 1단계에서 2.5배수가 아니라 2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요.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2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동일하게 면접평가 60%를 반영하게 되는데 특기자의 경우에는 면접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른기회는 앞선 일반 전형과 면접 방식이 같거든요. 그런데 특기자의 경우에는 특기 역량, 그리고 영어 역량, 그리고 적합성 면접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의 모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리고 증빙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인데
얼리 어드미션의 창의 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일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 전형, 즉 6개의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독서 이력을 제출해야 되는데 3권 이내에 권당 300자 이내로 제출을 합니다. 독서의 이력을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레귤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이력이 아니라 독서 목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5권 이내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요. 최대 2부까지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한다면 담임교사 추천서 1부를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창의 도전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를 3건, 건당 3페이지 이내로 제출할 수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표까지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표를 제출을 해서 저는 성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증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이전 전형의 경우에는 똑같이 창의도전 전형과 똑같이 3건에 건당 3페이지 이내고요. 고른기회 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특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건 이내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은 공통 질문입니다.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태도, 호기심, 도전정신 등을 본다고 합니다. 이때 R&D 관련 활동은 지향했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항목은 창의도전, 학교장 추천, 일반, 고른기회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이렇게 5개의 전형에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특기자 전형만 좀 다르죠. 이번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1500자입니다. 특기자 전형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특기 분야를 쓰는 것이 특기자 전형의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잘 보고 자기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조금 특화시켜서 자신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쓸 것인지를 미리 좀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항목도 공통 분야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그리고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이런 얘기들을 3번 항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도 마찬가지로 5개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조금 다른데요. 5개의 전형은 진로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 진학 후에 계획을 쓰는 거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본인의 특기 역량과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한 이후에 학업 및 연구 계획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글자 수도 800자와 1200자로 조금 다르니까 이 점도 확인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목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250자 이내로 작성을 해서 3건 이내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이력과 독서 목록도 말씀드렸죠. 창의도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독서 이력을 작성해야 됩니다. 도서명, 저자, 출판사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300자 이내의 소감을 3권 이내까지 쓸 수 있고요. 서류평가 시에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서 목록은 도서명, 저자, 출판사까지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명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즉
레귤러 어드미션에 해당되는 전형에서는 독서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접 시에 도서를 읽게 된 계기, 의견,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읽지 않은 책을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음 면접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접은 11월 26일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면접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귤러 어드미션에 해당되는 전형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에 대한 면접 방법과 특기자 전형의 면접 방법은 조금 다르죠.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은 면접 준비실에서 60분 동안 면접을 준비합니다. 이때 적합성 관련, 과학 관련, 수학 관련, 영어 관련,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처음에 적합성,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 60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해서 60분 이후에는 학업 역량 관련된 수학, 과학, 영어 관련된 구술 면접을 15분 동안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서 기반안 및 적합성 관련 구술 면접을 다시 또 15분 동안 이동해서 실시를 하는데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 질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아까 독서 목록과 관련된 질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 전형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20분 동안 적합성과 영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고 다음에 20분 동안 특기 역량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 적합성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면접 문제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과학 내용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교복은 착용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개인의 그 인적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은 안 되고요. 전자기기는 미리 제출해야 되고 그 이외의 개인정보는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죠. 다음은 면접평가 관련된 문제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화학, 생명과학 쭉 나와 있는데 면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니까 면접 준비 전에 수학과학에 대한 복습들 그리고 약간 좀 심화된 내용까지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카이스트 입학처에서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관련된 면접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입학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입시 결과인데 카이스트에서 당연히 어떤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대가 합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봤냐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학교형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사례 수가 약 86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사례가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합격자는 145명 정도가 있었고 불합격자는 723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자의 최고점도 1.00이고 불합격자의 최고점도 1.00인데 보시면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보실 게 합격자의 최저점은 2.30이더라. 물론 50% 컷은 1.12 그리고 70% 컷은 1.21로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저점은 2.30까지 가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합격자의 최고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성적으로만 뽑는 건 아니고 수학과 과학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2.30 정도 되는 학생도 수학과 과학 성적은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유의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350명 모집의 경쟁률이 7.6
정도 되니까 한 2,500명 이상이 지원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사례 수가 446건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에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보통 34건 정도의 사례 수가 나왔고 412건은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대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성적대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더라. 즉 추천을 받지 않고 수학과학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써도 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성적대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창의 도전 전형의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당연히 아니구나.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08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은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대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수를 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거고 저희가 좀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인 대전 지역의 지원자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의 지원자 결과 중에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쭉 모아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창의 도전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만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한 총 사례 수는 45건이었는데 그 중에 합격 수는 8건 그리고 불합격 수는 35건이었습니다. 최고점은 1.04였고 최저점은 1.46 학생까지 합격을 했고요. 평균점은 1.18이었습니다.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전 지역에서 카이스트에 합격한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것보다 낮은 학생들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00, 즉 1.00 학생이 지원했지만 떨어졌다라는 것은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합격자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학생이 2.12였는데 일반계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일반계 학생이라는 것은 이 중에 2.12 중에서 수학과 과학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1.12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지원을 한번 해봐야겠구나라는 것을 결정하면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역량이 있느냐입니다. 역량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선생님께 추천서도 부탁드려야 되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나의 역량이 수학과학 쪽으로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스트입니다. 카이스트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나머지 5개 대학은 카이스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좀 적습니다. 전형들이 좀 더 간단하더라고요. 지스트의 학과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1학년 때는 인문사회과학부 도전 탐색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학과라는 거죠. 무학과로서 인문사회과학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까 인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폭넓은 인문학 강의를 경험을 하고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학과별 정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인문학 관련된 소양을 넓히고 2학년 때 이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일부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원됐는데 정확하게 100명이 증원됐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단과대가 신설이 되면서 일반 전형에서 70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0명, 고른기회에서 10명, 그래서 총 100명이 증원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면접 전형에서는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모두 서류평가 50에 면접평가 50으로 이렇게 면접의 비중이 10%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반가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총 세문항에서 3,100자였던 것이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한문항 1,800자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한문항 2,000자로 글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이 좀 세분화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전형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총 4개의 전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 195명, 정원 외에서 25명인데 여기서 이 25명이 반도체 공학과에 따른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반도체 공학 관련된 회사, 삼성에 취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220명에 대해서는 1단계 6배수 내외를 선발하는데 서류평가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50에 면접평가 50점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학 의지,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 내적 역량을 같이 면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60명을 선발을 하는데 고교별로 최대 추천 인원은 2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아까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스트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전형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스트는 전체적으로 정원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6배수가 아니라 1단계에서 5배수를 모집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전형 전부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25명이고요. 앞에서 봤던 학교장 추천 전형과 똑같이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되고 나머지 면접까지 전형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플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기자 전형은 총 10명 내외를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4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발을 한다라고 종합평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전형들의 경우에는 서류와 50, 면접이 50인데 특기자의 경우에는 서류 쪽의 비중이 좀 높을 수 있고 면접의 비중이 좀 높을 수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접의 경우에도 특기 역량 관련된 면접과 내적 역량 관련된 면접으로 나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적 역량의 경우에 대해서도 나머지 3개 전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전 가능성, 진학 의지, 학업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을 봐서 다른 전형의 경우에는 진학 의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을 봤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증빙자료인데 여기 심플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모든 전형에서 교사추천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일반과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 추천과 관련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증빙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고른기회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요. 특기자에 한해서만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5건 이내로 그리고 6MB 이하로 제출하면 된다. 이것도 필수 제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많이 줄었다고 했고 한문항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총 3문항이었는데 한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걸 묻고자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과학기술 분야로 진로를 선택한 결정적 계기와 그 과정에서 지스트를 선택한 이유, 향후 지스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왜 그 많은 대학들 중에서 지스트냐,
그리고 지스트에서 어떤 공부할 거냐. 그래서 총 3단계죠. 왜 과학기술 분야냐, 왜 지스트냐, 그리고 지스트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좀 다르죠. 최근 5년 동안 본인의 특기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그 성취가 갖는 학문적 의미를 기술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스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일반 학교장 추천,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만 좀 다른 면접이고 나머지 3개의 면접은 동일하죠. 우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지스트 20개의 인재 적합성을 종합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접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적 역량 구술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총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다. 카이스트 경우에는 각각의 15분씩이었으니까 30분 동안 면접을 보고 봤었는데 여기서는 총 15분 내외로 면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특기 역량 구술 면접과 내적 역량 구술 면접을 합쳐서 15분 동안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일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면접평가에서 예시문항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서 기록된 활동의 참여 사실과 개인적 참여 노력 및 활동 경험에서 배운 점들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학생부 기록 중 3학년 기하 벡터 과목에서 양자 컴퓨터 큐비트 기하로 설명해 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그 뒤로 최근 동향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써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관심을 가졌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과학 성적이 낮다면 수학과학 성적이 타 교과에 비해 낮은 편인데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교과 이수 내역 중에서 이 과목은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답을 하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반 전형에서의 기초교육학부와 반도체공학과 그리고 학교형 추천 전형 총 3가지의 전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례수들을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극초반 점수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0% 컷이 각각 2.18, 1.93, 1.61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70% 컷은 좀 더 낮게 형성되어 있고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엄청 높지만 합격자들은 더 낮은 학생들이 선발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적으로만 뽑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가진 학생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좀 그래도 나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전 지역 지원자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는 제외되었으니까 일반계고 학생들 정도면 어떤 정적대 애들이 갔지라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공학부의 경우에는 합격 사례가 없었고요. 일반 전형에서의 기초교육학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총 25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합격 사례가 7건, 불합격 사례가 18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7건이나 붙었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봤더니 제일 높은 학생은 1.31이었고 제일 낮은 학생은 2.12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1.73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했구나. 그래서 지스트 성적이 아까 카이스트와 비교해서는 성적대가 조금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알겠지만 1.57 정도 되는 아이들도 떨어졌다. 근데 2.12 성적은 붙었으니까 성적으로만 뽑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데 수학과학에 대한 역량은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총 37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건이 합격했고 불합격 사례가 오타가 있었네요. 33건입니다. 3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는 1.05 그리고 최저점은 2.40까지 합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은 성적으로만 뽑는 게 진짜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39임을 확인해 본다면 더더욱 성적으로만 뽑는 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성적대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고 내가 수학과학의 역량이 있고 면접을 할 역량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한번 지원해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담임선생님이랑 이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데 담임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의 경우에도 학과부터 한번 보면 공과대학부터 정보바이오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특징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계열을 선발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계열과 무관한 그릿 인재 융합 학부를 선발하고 있다. 근데 이공계열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시 미래인재학부, 예전에는 새내기학부라고 불렸었는데 미래인재학부로 소속되어서 재학 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반도체공학과는 당연히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올해는 그릿 인재 융합학부라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학부의 경우에는 학과와 학부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해당 학과로 소속이 됩니다. 나머지 이공계열 과들은 1학년에 미래인재학부 소속이 되었다가 재학 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반도체공학과와 그릿 인재 융합학부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공계열이 아닌 경영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미래인재학부 소속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과를 이공계열 쪽에서는 선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경영과학부로 진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1학년 때 미래인재학부였다가 2학년 때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 미래인재학부 소속이었다가 2학년 때 경영과학부로 자연스럽게 진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형 반도체공학과는 일반전형 20개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반도체공학과를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따로 반도체공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계열 즉 무학과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공학과에 지원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계열의 무학과를 원서 접수하면서 반도체공학과까지 동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그릿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학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열 무관으로 10명을 뽑는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 30, 면접 70%,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죠. 면접 7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면접은 개인 면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면접 플러스 단체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I 대학이 신설되면서 100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공계 무학과에서 70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리고 탐구 우수 전형에서 20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리고 그릿 인재 전형 신설에 따라서 10명이 증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긴 한데 70명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탐구 우수 전형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탐구 우수 전형의 면접 배수가 원래는 2배수였는데 3배수로 늘었다라는 것. 그리고 탐구 우수 전형의 기타 입증 자료와 관련돼서 원래는 3건이었는데 3건에 5매 이내였는데 건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총 15매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 5, 15 그러니까 15매까지 제출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똑같은데 건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더 많은 건수를 매수를 좀 줄여가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원서 접수 관련해서 서류 제출 방법은 원래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PDF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 서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등기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형은 크게 4개의 전형밖에 없습니다. 일반 전형, 탐구 우수 전형, 그릿 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총 이렇게 4개의 전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무학과와 반도체와 경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안에서 나는 20계열 무학과를 신청할 거야. 아니야, 나는 20계열 무학과에다가 반도체까지 추가로 접수할 거야. 아니야, 나는 경영 관련 경영 계열을 접수할 거야.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 우수 전형의 경우에는 20계열의 무학과만 선발을 합니다. 즉 경영 계열은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20계열의 경우에 탐구 우수 전형으로 70명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 3배수 내외를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50, 면접평가 5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릿 인재 전형은 올해 처음 신설되었고 계열이 없습니다. 20계열도 아니고 경영계열도 아닙니다. 계열이 없는 상태고 10명을 그릿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1단계 3배수를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70%나 들어간다는 거. 면접은 심층 포트폴리오 50과 융합 프로젝트 면접 50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계열과 무관하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설한 전형 및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20계열에서만 40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아까 중복 지원 가능한 전형들이 있었는데 유니스트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출 서류입니다. 모든 학과 모든 계열에서 자기소개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교사 추천서는 그릿 인재 전형에서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의 경우에는 탐구 우수 전형에서는 선택이고요. 그릿 인재 전형과 고른기회에서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항목이 2가지입니다. 유니스트에 지원한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들었던 노력 그리고 특별한 경험 등에 대해서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 라는 게 1번 문항이고요. 2번째는 입학 후의 학업 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릿 인재 전형만 좀 다릅니다. 그릿 인재 전형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이 다르죠. 우선 실패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 분야와 융합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각각 1,500자씩 총 4,500자나 작성을 해야 돼서 그릿 인재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 자기 주도적 경험, 타 분야와 융합한 경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나는 뭐 인문 계열이야, 뭐 자연 계열이야,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융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면 좋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11월 7일 날 실시를 하게 되는데 탐구 우수 전형과 그릿 인재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탐구 우수 전형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탐구 능력 및 수학 능력, 그리고 진로 계획 및 발전 가능성, 그리고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린 인재 전형은 개인 면접과 팀 기반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개인 면접에서는 심층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면접, 사전에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아까 필수였잖아요. 포트폴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5에서 10분 내외로 발표하는 거고요. 단체는 융합 프로젝트 면접이라고 해서 소그룹 팀 기반 면접으로 진행하면서 융합적 연결, 창의적 통찰력,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5명 내외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면접에 대해서 좀 강점을 보이는 친구들이 그린 인재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는 심층 포트폴리오 면접과 융합 프로젝트 면접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합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와 관련된 유니스트 입학 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예시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문 면접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묻겠죠. 유니스트 지원한 동기는 뭔가요? 그리고 학업에서 어려움이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리고 유니스트 진학 후에 본인이 희망 진로와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리고 탐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역할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은 뭔가요? 이런 건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정확하게 좀 잘 숙지하고 있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답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합격자들은 보면 당연히 최고점들은 다 1.00 근처에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 컷, 70% 컷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대가 1점 후반 내지는 2점 초반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 계열의 경우에는 50% 컷이 2점대가 넘어가고 70% 컷도 거의 3점대에 육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지역의 결과를 보시면 유니스트 일반 지원 사례가 많습니다. 134건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합격 사례가 25건이 있었습니다. 25건. 최고점은 1.05였고 최저점은 2.40이었고요. 평균은 1.56 정도가 됐었다. 그런데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1.21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호기 있게 4점대 학생들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전형의 경영 계열의 경우에는 총 7건 중에 3건이나 합격을 했으니까 거의 50%에 육박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를 보면은 인문 계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적대가 굉장히 높아요. 1.36이 최고점이었고 최저점도 1.84로 굉장히 높은 성적대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문 계열 학생들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지원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사례 수도 좀 낮게 적고 그리고 성적대가 좀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 계열, 즉 경영 계열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지스트입니다. 디지스트는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입니다. 우선 학과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지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전공의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자율적으로 본인이 자유로운 트랙을 선택해서 본인이 전공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전공과 이 전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 부전공도 다 가능하니까 특별히 나는 이게 전공이야라고 하는 분야 없이 전공과 트랙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랙의 세부 교과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트랙들을 본인이 짜서 나는 생명과학 트랙, 뇌과학 트랙, 화학 트랙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2개도 선택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3개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학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요. 2학년 때부터 세부 전공을 본인이 선택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AI 대학 100명이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의 서류 방법이 아까 그 유니스트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이 작년과는 인원 정도만 바뀌었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전형별로 요약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 총 4개의 전형이 있고요. 그 중에 일반 전형에서 기초학부 AI-대학 반도체공학과라고 선택을 하고 반도체공학과는 15명 내외로 선발을 하는데 계약학과입니다. 삼성전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에서는 고교별 최대 2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기초학부에서 60명, 반도체공학과 마찬가지로 계약학과인데 12명, 그래서 총 27명의 학생을 계약학과에서 선발을 하더라. 일반 전형에서 15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2명 내외로 선발을 한다. 전부 다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이 되었든 학교장 추천이 되었든 서류평가 1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시모집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고른기회 전형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100으로 20명 내외를 모집을 합니다. 유일하게 면접이 있는 전형이 과학인재 전형인데 모집에는 굉장히 적죠. 15명 내외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5배수 내외로 100%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50과 면접 점수 50을 더해서 선발을 한다. 면접에서는 과학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더라라는 거고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 기회 전형, 과학인재 전형 전부 다 자기소개서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고 증빙 자료도 고른 기회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고 과학인재 전형에서만 우수성 입증 자료를 3건 이내로 내는데 가장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 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기여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한 활동들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어떤 지원자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개인 기여도 확인서를 교사에게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소개서는 2개 항목을 묻고 있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과학인재 전형은 1000자, 나머지 전형은 750자로 글자 제한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항목은 디지스트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자유롭게 기술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과학인재 전형은 1000자, 그리고 나머지 전형은 750자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디지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선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디지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숫자보다 단순하게 몇 회 했어요 이거 이렇게 잘했어요 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즉 숫자보다는 의미를 써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디지스트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인재 전형에서는
우수성 개인 기여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개인 기여도는 몇 %였고 그리고 어떤 자료였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써뒀다라는 것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 활동을 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재 전형에 관련된 질문인데 자기소개서에서 내용을 뽑아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와 기본 단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뉴런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과학 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다음엔 입시 결과입니다. 일반전형 기초학부 그리고 일반전형 반도체공학부 학교장 추천 기초학부 학교장 추천 반도체공학과 이렇게 4개의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사례 수가 굉장히 꽤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전체적인 사례 수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1460건이라는 사례는 굉장히 큰 사례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03인데 비해 합격자의 70% 컷이 1.92다. 50% 컷도 1.75다. 라는 것은 성적으로만 보고 선발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학교장 추천도 보시면 기초학부의 경우에 956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합격자가 222건 있었고요. 일반 전형보다는 그래도 성적대가 높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적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70% 컷이 1.56인데 1.56이라는 성적은 굉장히 높은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성적대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의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합격자 평균이 1.71, 1.59, 1.57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09, 1.47, 1.23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성적만으로 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전부 다 지금 일반고의 사례니까 일반고에서 2.405의 친구들도 합격했구나. 학교장 추천도 마찬가지로 1.95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합격을 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 성적 바운드리에 들어가면서 수학과 과학 역량이 되고 그리고 학생부에 수학과 관련된 기록이 우수하다면 뛰어나다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서류 평가 100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본인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이제 다른 대학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서류가 학생부가 굉장히 좋다. 학생부에서 나의 역량 수학과 과학 관련된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디지스트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켄텍입니다. 켄텍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저기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 한 개, 즉 단일 계열이기 때문에 본인이 에너지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면서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뛰어나고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켄텍을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대 트랙을 소개하고 있고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 에너지, 환경 기후 기술, 원자 핵 에너지 이런 것들을 6대 트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재상을 한번 가져봤는데 다른 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탁월한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역, 국가, 인류의 공동 변형 및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영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와 이제 연결되게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계와 협력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본답니다. 그래서 연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교육과정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전공 선택 없이
자유로운 수강과 진로 특화 과정으로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차별화된 에너지 공학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어차피 과는 한 과니까 본인이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할 것인지를 본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켄텍은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한 게 에너지공학부 단일 모집으로 선발을 하고요. 전년도하고 변경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전형이 전년도하고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발 인원도 딱 100명입니다. 딱 100명. 일반 전형에서 90명, 고른기회 농어촌에서 7명, 고른기회 저소득에서 3명 해서 총 1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 전형이 90명이니까 9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은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것이 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에너지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기후 변화나 뭐 환경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공대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에서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50%가 반영이 됩니다. 면접은 창의성 면접입니다. 면접이 굉장히 특이해서 뒤쪽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면접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면접을 실시하더라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인데 심플하죠. 자기소개서도 없고 교사 추천서도 없고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농어촌이나 그리고 그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서류가 전혀 없다. 즉 학생부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수학과 과학 관련된 역량이나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별 요약인데 서류평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켄텍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평가요 첫 번째는 가치평가, 두 번째는 역량평가, 그 다음에는 지원 적합성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에서는 핵심 가치로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건데 결국에는 탁월한 연구는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깊이 학습한 경험이 있느냐가 결국에는 탁월한 연구의 역량이고요. 생소한 분야에 도전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있느냐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도전을 해보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타적인 활동 경험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느냐 이거는 글로벌 시민의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량평가에서는 수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 능력, 그리고 협업적 소통 능력을 본다라는 것도 서류평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의성 면접입니다. 창의성 면접. 면접 준비는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의 면접에 대한 문답을 하는 건데 평가 내용은 발산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문적 통찰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준비는 30분 동안 하고 면접실로 이동한 이후에 면접 문답을 15분 동안 실시를 합니다. 단순한 교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이 어떤 거냐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열린 면접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잘 풀어나가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나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수학과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생각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에 대한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정말. 최우수 혁신 기술을 선정하는 평가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봐라. 그러니까 지원자한테 이 평가를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평가표를 작성하고 최우수 기술 하나를 추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가 면접 문제입니다. 그럼 그 4개의 기술은 이런 거였어요. 브레인 부스트 듀,
집중력과 사고력을 올려주는 뇌 보조 기술.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냐. 드림밴드. 잠들기 전에 원하는 꿈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드림밴드. 그래서 꿈을 통해서 불안한 감정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밴드예요. 뭐 이런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울버린 켄테카솔이라고 초고속 피부 재생 연고랍니다. 피부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발명품. 네 번째는 감정을 읽어주는 AI 마음 렌즈.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알려주는 궁극의 인간 이해 증강 장치. 이렇게 네 개의 사업 제안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가를 해보는 거죠. 기술 효과는 기능과 효과, 안전성, 사회 윤리, 환경 에너지, 사용자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학교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왜 이거를 선정했는지 설명하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게 면접 문제였습니다.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평소에 잘 풀어나가고 내 생각을 말로 잘 풀어나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좋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켄텍의 면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도 당연히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선 대학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점수를 발표한 건 아니고 지원자가 몇 명이었고 그 중에 등록자는 몇 명이었다라는 건데 일반 전형의 등록자가 85명이더라고요. 즉 등록률이 100이 안 되더라. 그러면 1단계 합격자들은 거의 다 합격했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사례는 전체적으로 한 경쟁률이 24.18대 1이었으니까는 약 한 2,100명, 2,200명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례가 953건이 있었고요. 최고점은 1.07, 그리고 50컷은 1.67, 70컷은 2.56, 그리고 최저점은 5.35까지 쭉 많이 늘어지는 합격자를 가지고 있다. 즉 1.07부터 5.35까지 쭉 늘어지는 합격자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불합격자를 보시면 당연히 최고점 1.00으로 성적만 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면접 평가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합격하고 난 이후부터는 면접 역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1단계를 합격한다면 면접 역량이 결국에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총 32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합격자가 딱 1명이었고요. 그 학생의 성적은 1.39로 굉장히 높은 성적의 학생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켄텍의 1단계를 합격하기 위해서 성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반계에서는 그래도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사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합격자의 성적을 보고 내가 이것보다 낮지만 수학과학 성적이 뛰어나다. 그리고 나는 에너지 쪽에 관련된 학생부 기록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학생부로 1단계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면접 능력으로 선발을 하는 거니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 6회 모집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노력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학생부의 기록이 좋다. 수학과학 성적이 좋다. 나는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다. 나는 면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포스텍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라고 알고 있죠. 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모집 6회 지원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6회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우선 학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단일 계열 무은제 학부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은제 학부로 갔다가 3학기 이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쭉쭉쭉 해서 IT 융합공학과까지는 단일 계열로 입학한 이후에 3학기 이후에 선택 가능한 학과고요. 단 반도체 공학과의 경우에는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문제학부로 들어간 친구들은 반도체 공학과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전형 자체만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선 단일 계열로 모집하는 문제학부의 경우에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학과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학 인재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통합과 기회균형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전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무은제학부 단일 계열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가 있는데 전부 다 동일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가집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면접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일반 전형 1과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50%가 들어갑니다. 1단계 50%, 면접 평가가 50%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일반 전형 2는 1단계 점수가 67%, 그리고 면접 평가가 33%, 즉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1과 반도체 공학은 면접 비율이 2분의 1, 그리고 일반 전형 2는 3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런데 아주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딱 유일하게 포항공과대학교의 일반 전형 2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냐면 수학 영역의 등급에다가 국어, 영어, 과탐 중에 한 개, 즉 수학과 다른 거 하나 합쳐서 4 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2고 국어가 2다 되는 거죠. 수학이 3이고 영어가 1이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다가 다른 거 하나를 합쳐서 4 이내가 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 확률과 통계는 미인정입니다. 수능에서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이러면은 포항공과대학교 일반전형 2에 지원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탈락이겠죠. 그리고 지원 자격만 만족한다면 다른 전형간의 모집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형 2와 일반 전형 2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동일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집 단위가 하나는 무은제학부, 즉 단일 계열이고 하나는 반도체 공학과다라고 한다면 일반 1과 반도체 공학 인재는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모집 단위가 다르다면 다른 전형이라고 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통합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을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입니다. 서류. 여기는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증빙자료 전부 다 없고요. 다만 일반 대학에서 받고 있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증빙 서류만 필수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부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 관련된 학업 능력의 경우에는 패스페일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이 정도면은 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학업 능력은 패스페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와 관련된 것들은 서류평가 점수는 잠재력, 즉 이공계 소양과 재능, 학업 열정과 태도, 대인관계와 품성, 포스텍 인재상의 적합도 여부와 관련한 잠재력의 평가에서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은 최소한의 학업 기준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서류 평가 합불은 잠재력 평가 요소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 지원자에 대한 2명의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이상 차이 나면 제3의 입학사정관이 조정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포항공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평가의 경우에는 좀 방식이 다른데 일반 전형 1의 경우에는 개인 면접, 그 다음에 개인 과제, 그 다음에 그룹 활동 이렇게 면접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 면접, 서류 기반의 질의응답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전형 2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심플한 면접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1은 3가지의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일반 전형 2는 개인 면접만 실시를 한다. 그리고 반도체공학 인재 전형은 개인 면접에다가 재시문 면접을 하나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을 추가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면접 관련해서는 지원자의 그 출신 고교라든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교복은 착용하면 안 되겠고요. 면접 결시자는 2단계 합산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결시를 하면은 무조건 그냥 불합격입니다. 점수가 낮아서 합격한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면접 결시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자의 역량 또는 태도가 포스텍 인재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합격을 했더라도 불합격 처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포스텍에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면접 일자는 11월 28일과 29일입니다. 28일은 일반 1, 29일은 일반 2와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을 면접한다고 합니다. 다음 면접 문제입니다. 전년도 면접 문제인데 개인 과제와 관련된 면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이로 드롭 설계와 관련된 이런 제시문이 있고 연구 노트를 참고하여 다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학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런 미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션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면접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면접이겠죠. 그룹 활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에서 발견된 상온 초전도체 광물을 둘러싼 인류의 갈등, 합의 과정의 안내, 협상의 시나리오, 주요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룹 활동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그룹 활동을 통한 면접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접 평가에서 학생의 역량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죠. 면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면접이 복잡하면 복잡하고 그럴수록 학생의 역량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다음은 반도체 공학 인재는 아까 제시문이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영어 제시문 그리고 또 제시문 또 제시문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이런 면접을 반도체 공학 인재에서는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도체와 관련된 제시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반도체 관련된 면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최신 반도체의 경향 같은 거, 최신 반도체와 관련된 최신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요.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전형 2의 경우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전형 1의 성적을 보면 합격자의 성적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1이나 일반 전형 2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나 안 하나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성적은 비슷하게 최고점은 1.00, 50% 컷은 1.4, 1.6, 70% 컷은 2.0, 1.9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50% 컷 1.98, 70% 컷 2.27로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네요.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례들은 어쨌든 포스텍에서 우리는 정량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인 거죠. 이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구나. 내 성적이 한 2.5니까 70% 컷이 2.03이면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겠네?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그런데 내가 수학과학을 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잘하니까 좀 감안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나 수학과학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6회 제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전형 1은 6명, 일반 전형 2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총 17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1은 6건 중에서 합격자는 없었고요. 불합격자인데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09였습니다. 09. 1.09임에도 떨어지더라. 라는 거. 최저점은 2.02였고요. 근데 일반 전형 2는 얘기가 좀 다르죠. 최고점이 1.04임에 비해 최저점은 1.80까지 합격을 하더라. 물론 1.80이라는 성적이 낮은 성적은 아니지만 포항공과대학교의 그 위치를 생각을 한다면 1.80 전형의 정도의 학생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성적대가 엄청 높지 않은 학생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공학 인재 전형은 한 명이 지원해서 합격을 했었는데 성적이 1.43으로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학과학의 역량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면접을 잘 볼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도 되겠죠. 우선 1단계만 합격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면접 역량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총 6개의 대학의 경우에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수학하고 과학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얼마만큼 좋은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수학과학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 그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불합격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학과 관련된 인재라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 인재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